안녕하세요. 생활 속의 과학 원리 수업에 들어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앞으로 한 학기 동안 여러분과 함께 생활 속의 과학 원리 수업을 진행할 김충섭입니다. 오늘은 생활 속의 과학 원리 첫 번째 수업으로 생활 속의 과학 원리 수업 계획과 수업에서 다루게 될 수업 주제와 수업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인류와 과학, 세 번째 시간에는 과학적 사고라는 주제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업 소개를 하겠습니다. 수업 목표와 수업 계획, 교재와 참고 서적, 수업 운영 방법과 성적 산출 순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목표와 수업 계획을 알아보겠습니다. 수업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학 소양을 쌓는다. 과학적 사고를 한다. 생활 속에서 과학 원리를 발견한다. 과학 소양을 가진 사람이란 과학의 핵심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고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또 자연세계에 친숙하고 그 다양성과 통일성을 인식하는 사람이자 과학 지식과 과학적인 사고를 개인적인 목적과 사회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과학적 사고를 한다는 것은 과학적 사고가 무엇인지 알고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유사과학이나 비과학과 구별할 줄 알고 과학적 사고와 과학적 방법을 활용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유사과학이란 과학적 사고와 방법과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서 과학을 표방하는 사이비 과학이고, 비과학은 과학이 아닌 다른 분야들, 예를 들어 문학이나 예술, 종교와 같은 분야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과학이 활용되는 다양한 주제와 소재들을 통해서 과학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과학이 발전해온 역사를 알고 과학적 사고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도 알게 됩니다. 과학은 우리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문명 속에 깊이 스며들어 있고 자신의 전공 분야와도 무관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통해 전공 이해의 깊이를 더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수업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첫 시간에는 생활과 과학 전반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앞으로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운동이라는 주제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자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운동과 그리고 전체 운동, 이런 운동들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여기서 발견된 운동 법칙에 대한 운동 법칙으로 운동을 설명하는 이야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이제 보존 법칙인데요. 보존 법칙이라는 주제로 에너지 보존 법칙, 운동량 보존 법칙, 가운동량 보존 법칙, 이런 흥미로운 보존 법칙들이 있는데, 이런 보존 법칙들이 실제 스포츠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그것이 이제 적용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4, 5, 6주에는 이제 물질과 순환이라는 주제로 수업을 하는데요. 물질이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물질의 기본 입자인 원자는 원자론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물질이 상이 변하는 이야기, 그리고 자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순환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여러 가지 소재들을 중심으로 좀 흥미롭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 8, 9주에서는 이제 생물과 환경이라는 주제로 수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명이란 무엇이냐, 세포는 어떤 작용을 하느냐, 세포는 이제 생명의 기본 단위인데, 이런 세포들이 어떻게 발전해 왔고, 또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유전이라는 것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생물학 전반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생활과학 중심으로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10번째 주에는 인간 생물학, 인간의 이제 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나 인류의 역사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주에서는 이제 환경과 에너지라는 주제로 자연 환경과 그리고 에너지의 중요성, 에너지 변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12, 13, 14주에서는 일상 속 생활 속의 과학으로 열 현상이나 전기 자기 현상, 진동과 파동 현상, 음악이나 이런 이제 빛, 그리고 과학기기,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다루는 분야를 이야기하는 거고, 실제로 다루는 주제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것들, 뭐 예를 들면 전자레인지라든지 아니면 이제 히터라든지 에어컨, 냉장고 이런 소재들을 중심으로 카메라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제 생활 속의 과학을 소재로 해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8주에는 중간고사가 있고 15주에는 기말고사가 있겠습니다. 교재와 참고 자료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교재를 소개하겠습니다. 생활과 과학이라는 책인데요. 2017년에 출판을 한 북스에서 나온 생활과 과학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썼고요. 이 강의를 오랫동안 진행해오면서 교재가 없다가 몇 년 전에 이제 책으로 처음 출간했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긴 했습니다만 수업은 이제 이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을 합니다만 이 책의 내용이 이제 책이 그렇게 두꺼운 책이 아니다 보니까 다 담지 못한 내용들도 많이 있고 또 수업은 강의와 이제 이 책과 강의는 서로 보완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책은 좀 정리가 잘 되어 있다고 한다면 수업은 좀 더 흥미있고 우리가 이제 과학에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주제들과 소재들을 중심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수업은 좀 재밌게 가능한 진행하려고 했고 그렇지만 또 책은 그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보완하는 관계에 있으니까 수업과 별개로 책을 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 사이트들은 이제 인터넷상에 있는 자료들을 우리가 활용할 텐데요. 뭐 대표적으로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요즘 과학에 대한 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주제들을 우리 찾아봐서 같이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이버 캐스트에도 보면 이제 이런 과학에 대한 내용들을 잘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 도서는 이제 많은 책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수학 없는 물리라는 책인데요. 이것은 이제 폴 휴잇이라는 이제 미국의 교육자죠. 물리학 교사인데 이 양반이 이제 전직이 좀 복잡합니다. 원래 권투 선수였고 그러다가 이제 뭐 광부로도 일을 했고 그리고 옥외 간판공으로도 일을 했고 또 카툰도 잘 그려요. 그런 카툰니스트이기도 한데 이 사람은 이제 박스로 이제 권투 선수로 활동하다가 부상을 입고 은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뭘 하면서 살아갈 것이냐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미술의 소질이 있어서 아마 간판공도 하고 카툰니스트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간판공으로 일을 하면서 옥외의 거대한 이제 간판에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이 간판공은 두 사람이 아마 짝을 지어서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간판에다가 옥외 간판 위에다가 이제 판자를 올려놓고 이제 거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양쪽에서 칠해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같이 동료로 일하는 사람이 이제 간판을 칠을 하다가 이제 이 매달린 이 줄을 아마 튕겨본 것 같아요. 그랬더니 소리가 이제 이 친구가 폴 휴잇이 이제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소리가 달라진다는 걸 발견했던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폴 휴잇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러다가 이것이 바로 과학의 한 분야인 이제 물리학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현의 진동과 이제 관련되어 있는 건데요. 그래서 장력과 현의 진동 이 관계를 이제 관심을 갖고 물리에 흥미를 느껴서 나중에는 이제 정식으로 대학을 입학했습니다. 좀 늦은 나이에 28살의 늦은 나이에 공부를 했고 그러나 이 분은 이제 이력이 특이하다 보니까 다른 물리교사들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다른 관점에서 물리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과학고등학교에서 필독서로 이제 쓰였을 정도로 흥미로운 책이에요. 굉장히 기존에 배우던 물리학과는 이제 다른 그런 관점에서 접근한 책이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로운 책입니다. 있었어요. 영국의 사이언스 라인이라는 이제 이 사이트에서 일반인들이 질문한 16,000건에 대한 질문과 그에 대한 대답을 이제 중에서 재미있고 흥미로운 분야들을 꼽아서 이제
책으로 출간한 것입니다. 아마 이 책은 절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에 있는 내용들 자체는 좀 흥미롭기 때문에 이 책을 소개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거울을 보면 좌우는 바뀌는데 위아래는 왜 안 바뀌느냐, 이런 질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거울 앞에 서서 봅시다. 생각을 해보면 왼쪽과 우리 오른쪽 손을 들면 거울 속에는 나는 이제 왼쪽 손을 달겠죠.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이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면 왜 머리와 다리는 안 바뀌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손가락의 길이는 우리가 손을 폈을 때 길이가 다 다른 걸 볼 수 있죠. 왜 손가락의 길이가 다를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좀 단순해요. 그러면 손을 모아서 주먹을 쥐어보라는 거죠. 주먹을 쥐었을 때 이 손가락 끝, 4개의 손가락 끝이,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4개의 끝이 한 지점에 와야 돼요. 그러니까 주먹을 쥐려면, 질 수 있으려면 손가락 길이가 달라야 된다는 거죠. 손가락 길이가 똑같아 버리면 오히려 주먹을 쥐었을 때 같은 위치에 오지를 않죠. 뭐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물은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어떻게 불을 끌 수 있나,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 질문도 상당히 흥미로운 건데요. 왜냐하면 수소라는 건 굉장히 불에 잘 탑니다. 폭발성이 있어요. 그래서 순수한 수소를 모아놓으면 폭발할 가능성이 있어요. 옛날 비행선을 수소로 만들어 채웠었는데 그때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고, 그 이후로 수소가 위험하다고 해서 수소를 쓰지 않고 헬륨을 쓰죠. 헬륨은 이제 불에 타지 않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제 수소는 그러니까 불에 잘 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모든 이제 불이 화재가 났을 때 이제 산소가 있어야 됩니다. 산소를 차단해보면 불이 꺼져버리죠. 그래서 산소는 불을 계속, 연소를 계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질이죠. 자, 그렇다면 불에 잘 타는 수소와 또 연소할 때 필요한 산소가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 두 가지 소재로 만들어진 물이 어떻게 불을 끌 수 있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근데 이 질문은 사실은 화학자들이 잘 대답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탄소를 태우면 어떻게 됩니까? 연탄이나 석탄을 태우면 이산화탄소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탄소와 산소의 결합물 CO2가 되죠. 그러면 탄소가 탄 게 이산화탄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소가 탄 건 뭘까요? 그것이 바로 물입니다. 다시 말해서 물은 이미 탄 거라는 거죠. 수소가 탄 재다. 그래서 타지 않는다. 재를 다시 태울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벽돌에 왜 구멍이 뚝숭숭 뚫려 있을까? 사실 벽돌에 재료를 아끼려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벽돌을 쌓아 올라가면 결국은 이제 모래나 시멘트가 이제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더 무거워져요. 무거워지면 밑에 하중은 더 많이 받게 되니까 더 두껍게 쌓거나 더 많은 이제 재료가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벽돌을 굳이 구멍을 뚫어도 강도가 약해지지 않으면서, 그리고 재료를 줄일 수 있고 무게를 줄일 수 있다면 구멍을 뚫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소재들을 이제 담아놓은 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흥미롭게 과학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책이라서 소개를 합니다. 수업 운영과 성적 산출은 다음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수업은 LMS, 다시 말해 학습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할 LMS는 캔버스라 부르는 온라인 학습관리 시스템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학습자의 학습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canvas su원.ac.kr로 접속하면 다음 화면이 나타나고, 로그인 창에서 로그인을 하면 오른쪽에 팝업 메뉴가 나타납니다. 이 팝업 메뉴 창에서 LMS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자신의 수강 과목 화면이 나타납니다. 수강 과목에서 해당 과목을 클릭한 다음 왼쪽 메뉴에서 강의 컨텐츠를 클릭하면 강의 동영상이나 강의 파일 등을 볼 수 있습니다.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캔버스 LMS에 접속하려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앱 스토어에서 다음 두 가지 앱을 찾아 설치하기 바랍니다. 러닝X 스튜던트와 클래스믹스입니다. 러닝X 스튜던트는 스마트폰에서 캔버스 LMS에 접속하여 학습 자료를 찾아보고 학습을 하거나 과제를 제출하거나 공지사항 확인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클래스믹스는 실시간으로 학습 자료와 활동을 공유하거나 인터랙티브한 현장 수업 진행을 도와주는 앱입니다. 클릭으로 이용하여 출석 확인, 설문조사, 실시간 퀴즈 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성적 산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상적인 수업을 할 경우에는 출석 점수 25%, 평소 점수 15%,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30%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수업이 온라인 중심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유동적으로 적용하겠습니다. 출석 점수는 15%에서 25%, 평소 점수는 15에서 30%, 중간고사는 25에서 30%, 기말고사는 25에서 30%로 적용합니다. 이제부터는 생활 속의 과학원리 수업 시간에 다루게 될 수업 주제와 소재 및 수업 내용에 대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속의 과학원리 수업에서 다루게 될 수업의 주제와 소재는 일상생활 속의 과학, Science in Everyday Life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마주치게 되는 모든 것, 다시 말해서 생활용품과 가전제품, 인간과 생물, 동물과 식물, 도시와 자연, 환경과 에너지 등 과학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대상이 됩니다. 하늘에서 요란한 천둥 소리와 함께 땅으로 내려치는 번개는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번개가 전기방전 현상이라는 것이 밝혀진 것은 불과 270여 년 전의 일입니다. 미국의 벤자민 프랭클린이 연날리기 실험을 하여 번개가 정전기 방전 현상이라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이후에 프랭클린은 프레침을 발명하여 번개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달걀이나 새의 알은 전체적으로 둥근 타원체 모양인데 한쪽 끝은 뭉툭한 반면에 다른 끝은 약간 뾰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새의 알의 양끝이 돔 지붕 모양인 것은 누르는 힘에 더 강해서 알이 깨지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되고, 그리고 한쪽 끝이 조금 더 뾰족한 것은 알이 굴러갈 때 멀리 굴러가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스의 신전을 보면은 기둥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리스의 신전은 기둥이 많을까? 그리고 또 사실은 그리스 신전들이 보면 이제 지붕이 없어요. 무너지고 없는데 이런 것들이 왜 신전에 지붕이 없을까? 뭐 이런 것도 의문을 가지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로마의 건축물을 보면 기둥이 좀 적죠. 그리스 신전보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렇게 U자 모양의 아치 모양의 이제 기둥들을 세우고 있어요. 그런 것들도 또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대 건축에 쓰고 있는 철골 구조물을 보면 이 H빔이라고 부르죠. H자 모양의 빔들을 쓰고 있는데 왜 H자 모양의 빔을 쓸까? 물론 이제 이 H자 모양을 쓰는 이유는 그냥 사각기둥을 쓸 수도 있겠죠. 그렇게 했을 때 건축물이 이제 철근이 많이 들어가면 그만큼 무게가 무거워져요. 철근 값도 많이 들어가고 건축 비용이 비싸겠죠. 그런데 H빔 형태로 제작했을 때 강도는 그렇게 변하지 않으면서 더 재료를 절약할 수 있고 H 모양을 파내게 되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높이 건물이 올라갈 때 밑에 있는 구조물은 위쪽에서 무게를 다 받쳐줘야 되니까 무거워지겠죠. 그런데 H빔을 쓰게 되면 만약에 그것이 절골이 쓰여지는 것이 40%가 줄어든다, 50% 줄어든다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 훨씬 더 높이 지을 수가 있겠죠.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또 음악과 미술 속에서도 이제 과학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오케스트라를 연주를 할 때를 보면 여기는 다양한 악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바이올린, 첼로, 뭐 다양한 악기들이 있는데 보통 지휘자는 이제 각각의 다른 악기 음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우리 기가 이제 각각의 음을 다른 진동수의 음을 다른 음색의 음을 구별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죠. 이런 것을 이제 각각의 음으로 섞여 있는 음을 분리해내는 걸 풀이의 분해라고 하는데 우리 귀는 풀이의 분해 능력이 있고 또 그것을 한꺼번에 들으면서 하나의 아름다운 음악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능력, 이것을 풀이의 합성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고요. 미술 작품에도 보면 이 작품은 쉐라의 그랑자트스의 일요일이라는 작품인데 이 작품 속에는 특이한 기법이 쓰이고 있어요. 사실 색깔이 이제 다양한 색깔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좀 밝은 분위기가 이제 나타나 있는데 이 후기 인상파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쓴 이 작품에는 점묘화라는 기법이 쓰여져 있어요. 어떤 색깔을 우리가 만들어낼 때 어떤 색깔을 이제 섞어 가지고 그 중간색을 만들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이 후기 인상파의 점묘화 기법은 그렇게 색깔을 섞는 것이 아니라 점을 찍습니다. 점을 찍어서 서로 다른 색깔 두 개를 가까이 찍어 놓으면 멀리서 보면 섞인 듯이 보이죠. 그런 방법으로 색을 중간색을 만드는 그런 기법을 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밝아집니다. 색을 섞었을 때는 탁해지면서 어두워지는데 점묘화 기법은 색을 섞지 않고 색을 나란히 이제 점으로 찍는 방법을 썼기 때문에 밝은 색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스포츠 속에서도 역시 과학이 쓰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단거리 선수와 장거리 선수, 이제 체형을 보면 상당히 다릅니다. 단거리 선수들은 이제 이 허벅지 근육이 이제 발달했죠. 두껍고, 근데 장거리 선수는 좀 홀쭉하고 날렵해요. 자, 이런 차이는 어디서 오느냐? 보통 이제 100m를 뛸 때, 한 10초 내외의 이제 시간으로 뛰게 되는데, 우수한 선수라면요. 그런데 요 10초라는 시간 뛰는 동안은 숨을 안 쉬어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렇지만 장거리, 마라톤을 뛰는 선수는 2시간을 이제 넘게 뛰어야 되는데, 계속 숨을 쉬어야 되겠죠. 자, 그럴 때, 우리 몸의 근육이 이제 어떤 근육을 발달시키느냐, 단거리를 발달시키는 사람, 선수는 단거리 근육이 이제 튼튼하고, 더 굵어야 되겠죠. 그러나 장거리는 이 다리가 굵으면 굵을수록 오히려 오랫동안 뛰어야 되기 때문에 더 힘이 들어요. 그런 점에서, 어떤 이런 이제 발달시키는 근육이 이제 다르죠. 그래서 체형도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레저 속에서도 보면 스카이 다이빙의 예가 되겠습니다만, 자, 스카이 다이버들이 공중에서 뛰어내려서 내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다이버들이 이제 나중에 낙하산을 피게 되는데, 낙하산을 피면은 그만큼 이제 단면적이 이제 커지는 거죠. 공기 저항을 많이 받게 돼요. 그래서 천천히 떨어집니다. 그러나 낙하산을 피기 전까지도 이 스카이 다이버들이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이 속도가 떨어지는 속도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낙하 속도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함으로써 달라질 수 있느냐. 그리고 이렇게 바로 땅에 닿게 되면 생명을 잃게 되겠죠. 그러나 낙하산을 피게 되면 그 속도가 얼마 이상 증가하지 않아요. 이것을 종단 속도라고 하는데 이런 종단 속도를 또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장난감이나 놀이 속에도 과학이 들어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큰 팽이를 지금 돌리고 있는데요. 자, 이 팽이는 돌고 있어요. 돌고 있으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팽이의 끝은 뾰족한데 만약에 팽이가 돌기를 멈추면 넘어지게 되죠. 그러나 돌고 있을 때는 멈추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팽이를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팽이가 이제 도는 힘이 이제 약해지면 팽이 채로 치지 않으면 이제
기울어진 상태로 돌게 되죠. 이런 걸 이제 세차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런 세차 운동을 또 얘기할 수가 있겠죠. 놀이공원에서도 과학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속으로 질주하며 짜릿한 스릴을 느끼게 하는 롤러코스터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용합니다. 전기로 열차를 끌어올려 레일 꼭대기에 올려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중력에 의해 저절로 아래로 떨어집니다. 중력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 점점 속력이 빨라지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는 또 하나의 이제 놀이공원에 있는 기구인데요. 자이로 드랍이라는 것이죠. 이 자이로 드랍은 동력을 이용해서 높은 곳으로 이제 끌어올려서 낙하를 시키게 되죠. 근데 이런 자이로 드랍은 이제 그대로 계속 떨어지면서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것을 속도를 늦춰야 되는데 이런 늦추는 방법은 기계적인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장을 이용을 해서 자기력을 이용을 해서 이 자이로 드랍을 멈추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력을 이용할 때는 직접 접촉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동력이 끊어진다든지 아니면 이제 브레이크가 고장난다든지 이럴 경우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 자이로 드랍은 비접촉식 이제 반발력, 자기력을 이용한 반발력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것을 자기 브레이크라고 하는데 이런 자기 브레이크를 이용하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습니다. 문학작품 속에도 과학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영국의 조나단 스위프트가 쓴 풍자소설 글리브 여행기에는 소인국에 간 글리브 이야기가 나오는데 글리브는 소인 1728인분의 식사를 한다고 합니다. 소설 속에는 글리브의 키가 소인국 성인의 키의 12배라고 하는데 스위프트는 어떤 근거로 글리브가 소인 1728인분을 먹는다고 설정했을까요? 영화 인터스텔라에는 특이한 행성들과 블랙홀이 등장합니다. 주인공은 1시간이 지구시간으로 7년이 되는 행성에 갔다 와서 딸이 아빠보다 더 늙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실제 미래에는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영화 속에 등장하는 그런 행성이 존재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오는 사진들 중에는 포토샵으로 만들어낸 사진들도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두 사람의 체조 선수가 묘기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묘기가 실제로 가능할까요? 물리학적으로 보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에 서 있는 사람의 무게중심이 두 발 바깥으로 완전히 벗어나 있지만 오른발이 아래쪽 사람의 두 다리 사이에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래쪽 사람의 무게중심이 받치고 있는 두 발 바깥에 있지만 윗사람의 다리가 붙들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고 이런 장면을 연출하려면 상당한 체력과 기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진의 바위는 언제 떨어져 내릴지 모를 정도로 위태로워 보입니다. 위쪽 바위는 아래쪽 바위와 연결되어 있지만 위쪽 바위의 무게중심이 받치고 있는 아래쪽 바위 밖에 있어서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게다가 바위는 풍화로 침식되어 곧 부서져 내릴 듯 합니다. 이런 바위가 실제로 존재할까요? 만약 있다면 차량 통행을 막고 철거해야 할 듯 합니다.